기본적인 GUI 프로그램의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GUI 프로그램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와 더불어서 그 구성되어진 화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했었어요. 이벤트 처리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고 복잡해 보이는 처리들이 동반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주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 이번 주에는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최상위 컨테이너인 JFrame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소위 윈도우 프레임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될 것이고, 최상위 컨테이너인 이 윈도우 프레임에다가 다수의 컴포넌트들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할 거예요. 우리 스윙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각종 컴포넌트 클래스는 스윙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컴포넌트 클래스들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생성되어진 컴포넌트들을 컨테이너에다가 부착하는, 즉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일은 AWT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위 배치 관리자라는 객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배치 관리자 자체는 눈에 보여지는 요소가 아니라 그저 특정 컨테이너에 특정 컴포넌트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어서 스윙 패키지에서 새롭게 제공하고 있지 않고 AWT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요소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주기 바래요. 더불어서 우리 다음 주에 다루게 되어질 이벤트 처리 역시 기본적으로 AWT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벤트 관련한 클래스들을 주로 사용을 할 것이요, 스윙 패키지에서 새롭게 추가되어진 이벤트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만 스윙 패키지에 있는 이벤트 처리 클래스들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학기 우리는 대부분 AWT 패키지에 있는 이벤트에 대한 클래스들을 활용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컴포넌트들을 생성한 다음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그에 대해서 이벤트 처리한 후에는 그 생성되어진 프레임을 화면에 가시화시켜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을 때 비로소 화면상에 내가 생성한 컴포넌트들이 적당하게 배치되어지면서 사용자의 입출력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갖고 있는 프레임이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세 번째 과정을 제외한 1번, 2번, 4번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프레임을 만드는 작업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스윙 어플리케이션에서는 JFrame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윈도우 프레임을 생성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 JFrame 상의 다수의 컴포넌트들이 직접 혹은 다른 컨테이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착되어지게 되어져요. 일단 프레임에 부착되어진 컴포넌트는 그 프레임과 한 몸이 되어져서 운용되어지다 보니까 소위 윈도우 프레임이 종료되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창을 닫게 되어지게 되면 그 프레임 내에 부착되어진 모든 컴포넌트들도 해당하는 컨테이너에 따라 화면에서 사라지거나 혹은 종료되어지는 처리들이 내부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JFrame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서는 보통 창 혹은 윈도우라고 불리우는 다음과 같은 화면을 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통 이 창은 윈도우 안과 밖을 구분하기 위한 경계선이 둘러싸져 있을 것이고, 상단에는 보통 제목 표시줄이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이나 현재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는 데이터 파일의 이름 같은 것이 표시가 되어지죠. 그 앞쪽에는 간단한 아이콘을 통해서 시스템 메뉴가 펼쳐져서 보여질 수 있고, 우측에는 최소화 버튼, 최대화 버튼, 종료 버튼 같은 것들을 포함을 하는 그런 기본 구성들을 갖게 될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상단은 제목 표시줄, 아래쪽에다가는 시스템 메뉴를 부착할 수도 있고, 이 공간에는 현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다수의 컴포넌트들이 부착되어지는 공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런 윈도우는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형태로 보통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면의 부분을 구성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지죠. 마치 우리 집에서 보면 창을 통해서 창 밖의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오른쪽 창을 통하면 오른쪽 세상을 볼 수 있고 왼쪽 창을 보면 왼쪽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컴퓨터의 바탕화면에도 보면 여러 개의 창들이 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창을 통해서는 그 A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을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윈도우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윈도우는 생성되었을 때
내 바탕화면 어디에 얼마의 크기로 설정되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죠. 그런 일들을 수행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이 JFrame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setLocation 혹은 setSize 같은 메서드들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얘는 윈도우의 크기를, 얘는 윈도우의 위치를 지정을 해주는 것이고, 윈도우의 위치와 크기를 한 번에 지정할 수 있는 메서드로는 setBounds라는 메서드도 제공되어진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화면의 적절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이 만들어진 컨테이너 상에 컴포넌트들이 적절히 배치되었다라고 하면 이 컴포넌트들을 갖고 있는 JFrame 객체를 실제 가시화시켜서 사용자 입출력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화면에 나타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setVisible이라는 JFrame 클래스의 메서드가 되는 것이에요. 인자로 true 혹은 false 값을 받아서 화면에 보여주거나 혹은 숨겨주는 그런 작업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윙 컴포넌트에서 제공하는 이 JFrame이라는 클래스는 4개의 층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지는 층은 바로 컨텐트 페인이라는 층이 될 거예요. 자, 이 컨텐트 페인이라는 층은 일반적으로 컴포넌트들을 포함하고 있는 소위 내용물들을 담고 있는 그런 층이 되어져서 JDK 5.0 이후에서는 JFrame 클래스 객체에 대해서 그저 add라는 메서드를 수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컨텐트 페인 층의 구성 요소들을 부착하는 행위들을 수행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컨텐트 페인이라는 층의 값을 얻어내 가지고서 거기에다 부착하는 일도 수행할 수는 있는 것이죠. 자, 다만 좀 주의해 볼 것은 현재 이 그림에서 보면 컨텐트 페인이라는 층과 j 메뉴바라는 것이 레이어드 페인 위에 부착되어지는 구성 요소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의 메뉴를 구성하고자 했을 때 그 메뉴를 구성한 내용은 컨텐트 페인에 부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유의를 해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사용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컨텐트 페인에다가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부착할 것이지만 메뉴 컴포넌트에 한해서는 컨텐트 페인이 아니라 별도의 방법으로 프레임에 부착해야 한다 정도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JFrame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현재 파일, 뉴 파일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기를 JBasicFrame 1번이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현재 프레임 자체만을 기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인 메서드는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빈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것이에요. 이 클래스가 윈도우 프레임이 되기 위해서는 프레임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 영역에다가 JFrame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참조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둡시다. 물론 JFrame이라는 클래스에 대한 임포트가 필요하겠죠. Ctrl Shift O 눌러주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스윙 패키지에 있는 JFrame 클래스가 임포트가 되어질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JFrame 1이라는 클래스가 생성되었을 때 적절하게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보통 윈도우 프레임 입장에서 보면 화면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일이 그 윈도우 프레임에 대한 초기화 작업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생성자 구성을 통해 가지고서 JBasicFrame 1이라는 클래스가 생성되어지면 해야 될 일이 현재 frame이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프레임 객체를 생성하도록 구성을 해볼 것이에요. 자, API 문서에 한번 가봅시다. java.desktop이라는 모듈 안에 가보면 javax.swing이라는 패키지가 있겠죠.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그 안에서 제공되어지는 여러 개의 클래스들이 있는데 쭉 아래쪽에 내려와 보게 되면 JFrame이라는 클래스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JFrame이라는 클래스를 선택을 해보면 JFrame 클래스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가 나와 있고, 쭉 내려가 봤을 때 생성자들을 살펴보면 인자 없는 생성자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 이 JFrame에는 하나의 문자를 갖는 생성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정된 문자를 통해서 프레임의 제목 표시줄에 대한 내용을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JFrame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쭉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 getContentPane이라는 것이 컨테이너 객체로서 컨텐트 페인에 대한 하나의 참조 값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메서드이기도 해요.
더불어서 AWT 패키지에서 제공되고 있는 부모 클래스인 프레임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멤버 중에서 setTitle이라는 메서드가 바로 선택을 해보면 프레임의 제목 표시줄의 값을 특정 문자열로 설정해 줄 수 있는 메서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제목 표시줄에 특별한 문자열을 갖고 있지 않는 프레임이 되어지지만 필요에 따라서 frame.setTitle 하기를 하나의 문자열 상수로 frame test 1번이라는 문자열을 지정하게 되어지면 이 문자열을 갖는 윈도우 프레임이 하나 생성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좀 더 간단하게는 굳이 setTitle을 따로 호출할 필요 없이 생성자의 인수로 frame test 1이라는 문자열을 지정하는 것도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라는 점을 확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것이 관례적으로 프레임의 크기나 위치를 지정해주는 일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AWT 패키지에 있는 윈도우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진 속성으로 setSize라는 메서드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setSize라는 메서드는 너비와 높이를 하나의 정수값으로 받아서 현재 윈도우의 크기를 지정해 줄 수 있고, 더불어서 setLocation이라는 값은 XY 좌표값을 받아서 현재 윈도우가 표시되어질 화면의 좌표값을 지정해 주되, 여기서 지정한 값이 현재 생성되어진 윈도우의 좌측 상단 꼭지점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프레임 객체에 대해서 현재 크기를 설정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setSize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200x 300이라고 하면 폭이 200, 높이가 300인 윈도우를 생성해라 라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더불어서 setLocation 하기를 100x 200이라고 하면 화면 좌측 상단 꼭지점을 0x0으로 삼아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이 커지는 값, 아래로 내려갈수록 Y값이 커지는 값이다 라는 점에만 유의를 하세요. 메모장 같은 문서 편집기에서 글을 쭉 입력해 나가는 방향과 일치한다 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크기와 위치를 지정하는 것들을 따로따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이 작업들을 역시 한 번에 지정해 보기 위해서는 frame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어지는 setBound라는 함수도 제공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인수로 윈도우의 위치 값을, 두 번째 인수로 윈도우의 크기 값을 넘겨주면 된다라는 점을 살펴봐 주면 되겠죠. 위치가 100x 200이고 크기가 200x 300이다 라고 한다면 위에서 주석으로 처리한 것과 동일한 처리를 하나의 메서드 호출을 통해서 작성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작성을 하고 이 윈도우 프레임을 실행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기를 jFrameTest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갖도록 하고 메인 메서드를 추가합시다. 테스트를 할 때 jFrame과 같이 기존의 스윙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 이름을 써주면 제대로 실행이 안 되어질 수 있으니까 꼭 다른 이름들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메인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jBasicFrame1이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작성해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진 것 같으나 아무 동작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살펴볼 수 있어요. 자, 프로그램이 수행됐다라는 걸 좀 더 명료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윈도우 메뉴 밑에 Show View라는 항목 밑에 콘솔 창을 띄워봅시다.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주면 프로그램 수행했을 때 자, 여기 보면 빨간색 네모가 잠깐 활성화되어졌다가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프로그램이 수행 중인 동안에는 언제든지 프로그램을 강제로 중단시킬 수 있는 중지 버튼이 활성화되어지는데 그것이 활성화되어졌다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됐다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어져요. 하지만 화면에는 어떠한 창도 보여지지 않았었어요. 자, 왜 그런가 보면 현재 나는 하나의 윈도우 프레임을 만들어서 적절한 위치를 설정하고 적절한 크기를 갖도록 했지만 그걸 가시화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에는 전혀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드시 윈도우 프레임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모든 화면 구성이 끝난 시점에 가서 setVisible이라는 메서드를 통해 가지고서 가시화하는 일들을 처리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저장하고 나서 실행하기를 JFrame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의 윈도우 프레임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윈도우 프레임의 폭이 200, 이곳 높이가 300이니까 세로로 길쭉한 직사각형 모양이 되어졌어요. 자, 그리고 100x200이라는 현재 X좌표가 100, Y좌표가 200이라는 곳에 하나의 윈도우 프레임이 생성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축하해요. 여러분들의 최초 구입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다만 몇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손댈 부분들이 필요해요. 자, 일단 프레임의 경계선을 잡아서 드래그 해주면 윈도우 프레임의 크기를 바꿔줄 수도 있고, 시스템 메뉴를 통해서 최소화시키거나 혹은 복원하거나 혹은 최대화시켜주는 작업들도 수행을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종료하기 위해서 여기 X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자, 누르기 전에 잘 확인해 봐야 될 것이, 아까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해 줄 수 있는 이 버튼이 X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중지시키면 비활성화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될 거예요. X 눌렀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현재 명시적으로 윈도우 프레임의 X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을 중단했지만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이걸 반드시 강제적으로 중단해줘야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메모리에 남아있는 아까 작성해서 실행했던 윈도우 프레임이 실제로 소멸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보면 이 X 버튼을 통해서는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처리가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시화되어진 프레임을 그저 보이지 않게만 숨겨주는 작업들을 수행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닫기 버튼의 기본 동작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윈도우 프레임의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무조건 종료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고, 혹은 정말 종료할 것인지 사용자에게 물어보는 작업들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는 소위 이벤트 처리를 통해서 따로 구성을 해줘야 될 것이에요. 다만 좀 더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서 현재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도록 처리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리를 해줘야 하냐면, 프레임 클래스에 대해서 set default close operation이라는, 즉 기본적인 닫기 동작은 어떤 동작을 할 것이냐라는 걸 지정해줘야 되는데, 그 동작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JFrame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수 중에서 exit on close라는 상수값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닫기 버튼에 대한 동작을 프로그램 종료하는 동작으로 지정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이제는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버튼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시다. 자, 제목 표시줄을 가지고서 드래그 앤 드랍 하면 이동할 수 있죠. 닫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뒤에 가서 이 윈도우 프레임에 대한 종료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이 작업들을 빼먹지 말아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종료하게 됐을 때 정상적으로 메모리에서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들이 모두 다 해제되어질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 작업이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해서 실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메모리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전에 작성했던 프로그램들이 쌓여가서 시스템이 점점 느려지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그런 경우에 이클립스를 한번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되기는 하겠지만 번거로우니까 반드시 이 처리를 빼먹지 말고 작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종료에 대한 처리를 해놓고 보니까 다소 좀 의아한 점들이 생기게 됐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메인 메서드가 시작되어지고 끝나는 지점이 바로 현재 어플리케이션의 시작점과 끝을 가리킨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자, 여기다가 명시적으로 끝이라고 출력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게 되면 화면에 끝이라고 출력이 됐어요. 다시 말해서 메인 메서드가 끝났단 말이에요. 메인 메서드는 끝났지만 윈도우 프레임은 아직 남아있고 내 입력에 따라 적절하게 반응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어지더라 라는 거죠. 메인 메서드가 끝나도 윈도우 프레임은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데, 그러다가 윈도우 프레임의 닫기 버튼을 눌렀을 때 비로소 프로그램이 끝난다? 라는
좀 애매한 상황들이 발생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작성했던 콘솔 응용 프로그램은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져서 메인 메서드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게 되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메인 메서드에서 어떤 다른 메서드로 호출하게 되어지면 그 제어의 흐름이 현재 메인 메서드는 일단 멈춰놓고 다른 메서드에 대한 내용을 처리하고 나서 복귀되어진 이후에 메인 메서드의 나머지 과정들을 수행해 나가는 구성을 취하고 있었었죠. 자, 반면에 스윙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콘솔 응용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흐름이 생성되어지고, 자, 이것을 우리는 메인 스레드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 메인 스레드 내에서 우리가 윈도우 프레임 객체를 생성을 했을 때 프레임 자체적으로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는 소위 이벤트 처리 스레드라는 추가의 흐름이 생성되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직 스레드라는 개념을 다루지 않아서 좀 생소할 수 있을 텐데,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질 때에도 여러 개의 부분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스레드라고 불러요. 이제까지 작성했던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에도 C++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을 때에도 또 중간고사 전까지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에도 모두 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서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윙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스윙의 프레임 자체적으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추가의 흐름이 제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만들어진 모든 스레드가 종료했을 때 비로소 프로그램이 종료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메인 스레드가 종료하는 시점은 메인 메서드가 종료되는 시점이고, 프레임에서 추가되어진 이벤트 처리 스레드가 종료되어지는 시점은 바로 그 닫기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에 대한 이벤트 처리를 모두 다 끝내는 시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스윙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는 메인 스레드에서 하는 일은 그저 프레임 객체를 생성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시작점 역할로서의 작업만 수행을 할 것이고, 나머지 구체적인 일들은 메인 메서드 내에서 기술하지 않을 거예요. 모두 다 스윙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면 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에 따라 어떤 처리들을 수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레임 객체 안쪽에서 처리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메인 메서드 쪽에서는 프레임 객체를 생성하는 일 정도만 기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프레임 객체를 생성을 한 것을 참조 변수로 받은 이유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를 뭔가 접근하기 위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 프레임 객체를 메인 메서드 쪽에서 사용할 일이 있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참조 변수로 받는 일을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메인 메서드가 끝나는 시점이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니까 보통은 이렇게 프레임 객체를 생성해주는 정도의 일을 수행을 해주는 것이고, 프로그램을 수행을 했을 때 메인 메서드가 끝나는 것과 상관없이 쭉 사용되어지다가 프레임이 종료되어지는 시점에 가서 프로그램이 실제로 마치게 되어진다라는 점을 눈여겨봐두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 처리가 수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프레임에 대해서 닫기 버튼이 눌려지면 종료하도록 지정해주는 일이 필요하거나 혹은 뒤에 가서 이벤트 처리를 통해서 처리를 해줘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윈도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제공이 되고 있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기를 JBasicFrame 2번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더불어서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부모 클래스를 JFrame 클래스로 지정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슈퍼 클래스 부분에 JFrame이라고 써주고 브라우즈 버튼 눌러주면 스윙 패키지에 있는 JFrame이라는 클래스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선택하고 OK 눌러주고 피니쉬 버튼을 눌러주면 이제 JFrame으로부터 상속받은 클래스로 JBasicFrame2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구성처럼 내 클래스 안에 프레임 객체를 둘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구성처럼 내가 프레임의 후손이 돼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물론 자바에서의 상속은 단일 상속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내 클래스가 이미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되었다라고 하면 이 방법은 쓰지 못할 거예요.
그 경우는 첫 번째 방법 쓰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내 안에 프레임 객체를 따로 두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프레임의 후손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클래스 상속을 받는다라고 하면 거의 공식처럼 생각할 것이 파생 클래스에는 생성자를 둠으로써 적절하게 자신의 멤버들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들을 초기화해주는 일을 수행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특히 파생 클래스의 생성자의 첫 번째 줄에서는 슈퍼 괄호 호출을 통해 가지고서 부모 클래스의 명시적인 생성자 호출을 통해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멤버들을 초기화해 주도록 해보자 라고 했었습니다. 자, 현재 부모 클래스인 J프레임에는 하나의 문자를 전달받는 생성자가 제공이 되고 있고 제목 표시줄을 설정하도록 해볼게요. 자, 더불어서 현재 set size, set location 혹은 set bounds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크기, 위치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 있었는데 자, 첫 번째 구성에서는 명시적으로 프레임 객체가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참조되어 줄 수 있었잖아요. 반면에 현재 두 번째 구성에서는 프레임이 누구냐? 바로 내가 프레임이더라 라는 거죠. 따라서 this가 가리키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set size나 set location 같은 메서드들을 호출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et bounds 하기를 같은 크기 위치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 또 같은 관점에서 set default close operation에서 종료에 대한 처리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et visible 하기를 true 설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this라는 참조 변수는 꼭 필수적인 내용이 아니고 써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가 메서드 이름 같은 것들을 쉽게 기록하기 위해서 this 점 눌러주면 이클립스에서 관련되어진 메서드들에 대한 목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볼 것이에요. 저장하고 나서 프레임 테스트에 가서 이제 2번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자, 실행 눌러주게 되어지면 프레임 테스트 2라는 제목 표시줄을 갖는 프레임이 적절히 생성된 것을 볼 수 있고 X 눌러주게 되면 종료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프레임 클래스를 생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프레임 객체를 자신의 멤버로 갖느냐 혹은 내가 프레임의 후손이 되느냐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해 줘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되 가끔씩 보면 현재 프레임으로부터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프레임 객체를 또 선언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당연히 제대로 동작하지 않겠죠. 일부 기능은 동작이 됐는데 일부는 동작이 안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첫 번째 방법으로 프레임을 만들지 두 번째 방법으로 프레임을 만들지를 명확하게 해놓기 바랍니다. 자, 이제 프레임을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 생성되어진 프레임에다가 화면 구성을 해줘야 되겠죠. 화면 구성하는 일들은 보통 보면 프레임이 가시화되어지기 전에 화면 구성하는 일들이 바람직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이 자리에서 프레임의 화면들을 구성하는 일들을 처리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화면을 구성하는 작업들은 굉장히 많고 복잡한 작업들이 일어나겠죠. 따라서 이 생성자 안에서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나 같은 경우에는 build GUI라는 함수를 하나 정의해서 그 함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해볼 거예요. build GUI라는 함수는 현재 스윙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명명한 함수에 불과해요. 자, 따라서 우리는 build GUI라는 메서드를 하나 추가할 것이고 이 메서드는 현재 프레임 내부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니까 private 영역에다가 지정을 해두면 될 것입니다. 이후 화면을 구성하는 일은 이 클래스의 생성자가 아니라 이 클래스의 buildGUI라는 메서드 안에다가 책임을 나누어서 구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구성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재의 예제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코드가 좀 길어질 수 있어서 대부분 생성자 안에서 직접 초기화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나누어서 구성하는 연습들을 해두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제에서도 마찬가지로 buildGUI라는 함수를 따로 두고 이 함수는 프레임이 가시화되기 전에 보통 화면을 먼저 구성하고 적절한 크기, 위치 설정한 다음에 가시화한다 라는 패턴으로 눈에 익혀두기 바랍니다. 스윙을 이용해서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 윈도우를 작성을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절대로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점과 콘솔 어플리케이션과 다르게 메인 메서드의 역할이 좀 다르다라는 점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레임 안에 각종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